여기 한국인들의 무례함에 치를 떨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한국의 충격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걸까요? 특히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 때문에 한국은 절대 다시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제 이름은 제피라 컨트렐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세계 안보 위협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하지만 2025년 7월 7일에 제가 목격한 것을 위해 준비된 것은 제 경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류테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을 때 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몇 달 동안 비공개로 논의해왔던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갑자기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류테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러시아가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양면 전쟁 시나리오가 이제 공개적인 지식이 되었고 그와 함께 인류가 전례 없는 갈등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인정도 함께 왔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추적해왔어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들의 파트너십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봤죠.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우리에게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 경제적 의존성, 에너지 파트너십. 하지만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가 사적으로 경고해왔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곧 변할 거였고 저는 다가올 일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했었어요. 제 알람이 새벽 5시 30분에 울렸고 저는 매일 하던 대로 일어났죠. 커피를 내리면서 밤새 들어온 정보 보고서들을 흘러봤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군사 움직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변화, 중국의 최신 사이버 활동들. 모두 우려스러운 내용이었지만 즉각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후 2시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제 동료 피에르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죠. 제피라, 류테의 기자회견을 봐야 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저는 제 모니터를 생중계로 전환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나토 본부의 친숙한 기자회견실, 류테가 연단에 서 있고 그의 표정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엄숙했죠. 기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류테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정보평가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조율 수준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 위가 뒤틀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었죠. 이것은 준비 신호였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류테는 우리가 수개월 동안 분석해온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기회주의적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양면에서의 동시 위기가 나토의 자원을 한계까지 늘려 전 세계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고 기자회견실에서는 집단적인 헐떡임이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금기시되던 말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해진 거죠. 3차 세계대전. 단지 톰 클랜시 소설이나 늦은 밤. 음모론의 주제가 아니라 나토 지도부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실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추적해온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더 명확한 그림으로 합쳐지고 있었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대만 주변에서의 훈련 증가, 러시아의 서부 군강구 재편성, 양국 간의 에너지 거래, 조율된 사이버 공격. 그것은 모두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피에르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고 우리 둘 다 방금 들은 것의 무게를 처리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브뤼셀의 삶이 평소처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트램은 정시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게 진짜야. 피에르가 마침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정보 커뮤니티는 벌집을 발로 찬 것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분석을 원했고 평가를 원했으며 예측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가 너무 늦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로 혼자 걸어갔어요. 거리는 특별히 조용해 보였고 심지어 도시의 일반적인 소음도 누그러진 것 같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7월 저녁이었고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얼마나 영원해 보이는지 놀라웠죠. 그것들은 인류가 자멸의 벼랑에 서 있을 때도 거기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거기 있을 거예요. 제 아파트에서 저는 제 개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수집해온 것들이죠. 지도, 차트, 인터셉트된 통신 위성 이미지. 비공식적으로 저는 이 시나리오를 누구보다도 오래 연구해왔어요.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이 되었죠.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세계대전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죠. 동맹이 형성되고 불만이 쌓이며 기술이 발전하고 교리가 진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것이 개연성 있는 것이 되고 개연성 있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08년 러시아 마이너스 조지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라인을 꺼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죠, 정말로. 그때 러시아가 소련 이후 공간에서 영향력을 되찾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요. 그 다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중국의 타임라인은 더 미묘했지만 덜 불길하지 않았어요. 남중국해의 인공섬들, 홍콩의 탄압, 신장에서의 행동들. 그리고 항상 대만에 대한 위협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두 강대국이 그들의 차이점보다 공통의 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미국 나토 그들이 보기에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서구 질서. 제 전화가 울렸고 저를 생각에서 끌어냈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고 제 미국 상대방 중 한 명이었죠. 제피라 봤어? 마이클의 목소리가 선을 통해 들렸고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데프콘 수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것이 제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지금 직면하니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네, 마이클. 진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예요. 대화는 1시간 더 계속되었고 기술적인 세부사항, 정보평가, 비상계획을 다뤘어요. 전화를 끊을 때쯤 저는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집중되어 있었죠. 이것이 제가 훈련받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류테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울렸죠. 3차 세계대전.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 문명 자체가 균형에 매달려 있는 것. 저는 제 책상으로 일어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기록해야 했죠.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생존자가 있다면 그들은 알아야 할 거예요. 제 이름은 제피라 컨트렐입니다. 저는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테 총리의 발표가 있고 나서 몇 주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와 제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죠. 정보 보고서를 분석하고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2025년에 러시아는 국방비를 무려 42%나 늘렸답니다. 이건 유럽의 모든 나라가 국방에 쓰는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죠.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군사 물자 공급망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그날 밤이 지금도 생생해요. 북한은 총알과 미사일을 주고 있었고 이란은 드론과 최신 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쟁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부품과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사이버 공격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이버 보안 담당 동료들은 매일매일 유럽의 중요한 시설, 정부 시스템, 금융 네트워크에 누군가 침입하려고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제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 평화로운 브뤼셀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집결하고 있었고 중국 해군이 대만 근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행동을 이 문장이 제 보고서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죠.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최신 위성사진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제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NATO 정보부의 긴급 연락이었어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거였죠. 이 미사일들은 단 몇 분 만에 베를린, 바르샤바, 심지어 파리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가족, 제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NATO 회원국들의 국방장관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에서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발트 3국의 대표들도 비슷한 보고를 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작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최신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서부 군강구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대규모 해군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만약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중국이 동시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주말 계획에 대해 물어봤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 수백 대의 중국 전함, 그리고 줄어드는 시간.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원이 러시아와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밀 회담을 포착한 거예요. 그들은 동시 행동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지만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NATO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유럽 각국은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독일 정보부의 동료를 만났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기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폭풍이 왔을 때 우리가 알던 세상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요.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저의 전문 지식은 제가 한반도라는 화약고를 이해하는 데 특별한 위치에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밀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관리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만약 러시아가 나토의 동쪽을 공격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중요한 전쟁터가 될 거라고 말이죠. 한국에 있는 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러시아와의 깊어지는 관계와 결합되어 완벽한 불안정의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호주 국방 관리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평양의 동맹국들은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었죠. 만약 두 전선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들은 미국의 전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반도는 저는 지도와 예측 자료를 사용해 제 요점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주요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국들로 동시에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즉각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미군 기지들은 주요 표적이 될 거예요. 단지 군사 공격뿐만 아니라 물리적 대결에 앞서 일어날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캠페인의 표적이 되겠죠.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큰 폭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수천 개의 작은 상처들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서울의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죠.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고 가게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 아래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방위성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한국 관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일본은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죠.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1도련선을 돌파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선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관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만약 동시다발적 공격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디를 우선시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없이 자문해본 질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답했어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나리오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죠.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주 동안 저는 여러 동맹국 관리들과 만났어요. 각국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립되는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온 이들. 국가들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하고 있었어요. 호주 국방부 대표와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가 말했어요. 현대전에서 거리는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않죠. 사이버 공격은 몇 초 만에 도달하고 미사일은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표적이 될 겁니다.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체스판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체스말처럼 특정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한 수의 움직임이 전체 판을 뒤흔들 수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양국군 관계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검토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죠. 북한의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러시아의 유럽 진출. 각각의 시나리오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군 장교가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강력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았죠. 만약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난다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한 고위 안보관리와 비공식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70년 넘게 이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죠. 이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대결 구도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역적 화약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지점이 되었고 이곳에서의 한 수가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죠.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한강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동은 곧 표면 위로 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회의와 대화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각국의 관리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는 그들 대부분이 그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시아 체스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움직임이 곧 가속화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문제는 언제 첫 번째 말이 쓰러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많은 다른 말들이 함께 쓰러질 것인가였죠. 2025년 초가을이 되니까 점점 커지는 갈등의 사이버 측면이 제 주요 관심사가 되었어요. 공격들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정말 정교했죠. 우리가 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런던의 금융 시스템, 베를린의 전력망, 파리의 통신 네트워크 모두가 탐색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잠시 마비되기도 했더군요. 러시아와 중국이 완성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디지털 공격을 예측하고 막는 일을 하는 특별팀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보안시설에서 일했는데 주변에는 나토. 지역 전체의 실시간 위협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패턴은 명확했어요. 모든 주요 나토 정상회담이나 군사훈련 전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과 사이버 침입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대응을 지도로 그리고 우리 방어를 시험하고 동맹국들 사이에 불화를 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나토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히 정교한 공격을 분석하던 중에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격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뒷문을 남기고 대규모 조직적 공격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있었죠. 제가 이것을 나토 사령부에 보고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억제 전략이 발전해야 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전쟁만 준비할 수 없었고 총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이 동시에 공격받을 거라고 가정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라는 문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죠.
단순히 지리적 전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지, 바다,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죠.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매일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의 주요 은행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시스템에 침입해서 작은 금액들을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둑질처럼 보였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격자들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를 관찰했죠. 마치 전쟁 게임을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참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발견을 상부에 보고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군요.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의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맞았어요. 적들은 우리의 디지털 신경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죠. 어디를 치면 가장 아플지, 어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 정전이 일어나면 같은 시간에 영국의 철도 신호 시스템이 고장났죠. 스페인의 항공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탈리아의 병원 네트워크가 마비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조율된 공격이었다는 걸요. 제 팀에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는 암호해독의 천재였고 폴란드에서 온 마렉은 패턴 인식에 뛰어났죠.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위협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안나가 어느 날 아침 말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스크롤되고 있었죠. 이 바이러스는 러시아 스타일이지만 일부 기술은 중국 것이에요. 그녀의 발견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버 공격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해커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는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 나토 회원국의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를 막으면 그들은 두 개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이 위협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폭탄이 떨어지거나 탱크가 굴러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실제적이었죠. 정전으로 병원이 마비되고 통신장애로 비상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 붕괴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아요. 은행카드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죠. 신호등이 꺼지고 기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이게 현대 사이버 전쟁의 모습입니다. 2025년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격은 더 대담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죠.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서방의 디지털 헤게모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사이버 공간도 그들의 전쟁터라는 거였죠. 우리 팀은 거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적들의 활동 패턴이 바뀌었죠. 탐색과 시험이 줄어들고 대신 조용해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마렉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토 사령부에 경고했고 모든 회원국에 경보가 내려졌어요. 중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백업하고 비상통신 채널을 준비하고 사이버 방어팀을 24시간 대기 상태로 두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는 채로요. 이게 사이버 전쟁의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적이 보이지 않고 전선이 없고 공격이 언제든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종종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조부모 세대는 폭격기 소리를 들으며 방공으로 뛰어갔지만 우리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위험은 똑같이 실제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가 디지털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전쟁은 단순히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 아닐 거라는 걸요. 그것은 모든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벌어지는 전쟁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 관심은 두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질 전쟁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으로 옮겨갔어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었죠. 경제학자들과 물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일어날 충돌의 영향을 모델링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될 거예요.
대만은 세계 첨단 칩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고 모든 현대 군사 시스템이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NATO 영토로 확장한다면 유럽의 에너지 공급은 무기화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COVID-19로 인한 혼란이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정도의 경제적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발견들을 EU-미국 합동경제안보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저는 연쇄적인 실패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잠재적으로 수년간 없을 거예요. 의료기기들은 고장 나도 대체품이 없어 못 쓰게 되고요. 전력망은 스마트 관리 시스템 없이 힘겹게 버티게 될 겁니다. 이것이 21세기의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폭탄과 총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명을 세운 상호 연결된 시스템들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눈에 띄게 동요했어요. 한 사람이 완화 전략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해야 했죠. 이 정도 수준의 혼란에는 완화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방만이 있을 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를 해결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이 잠재적 붕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 주 늦게 저는 미국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의 CEO와 만났어요. 그녀는 제 연구에 대해 들었고 더 알고 싶어 했죠.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실리콘밸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종말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대만 칩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히토류 원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세계 가공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배터리, 전기 모터, 풍력 터빈 모든 녹색 기술이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죠. 전쟁이 나면 그 공급이 즉시 중단될 거예요. 그녀는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너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죠. 여유분이나 대안이 없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효율성이 우리의 취약점이 되었어요. 저스트 인타임 제조 방식, 글로벌 공급망, 특화된 생산, 이 모든 것이 평화 시에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전쟁 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시나리오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식량 공급에 대한 영향은 특히 우려스러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함께 세계 미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했어요. 만약 그 공급이 중단되고 동시에 아시아의 해운 경로가 중국 마이너스 대만 충돌로 방해받는다면 결과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한 관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 우려를 확인해 주었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추가되면 식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고통받겠지만 부유한 나라들도 면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의약품 공급망은 또 다른 중요한 취약점이었어요. 인도와 중국은 많은 필수 의약품의 활성 성분을 생산했죠. 이중전선 전쟁은 항생제부터 암치료제까지 모든 것의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제약회사 임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약 91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글쎄요, 그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에너지 부문에서 나타날 거예요.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고 중동의 석유는 아시아의 긴장된 해운 경로를 통해 이동해야 했죠. 전쟁은 즉각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거예요. 독일의 한 에너지 분석가가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지난 겨울 우리는 러시아 가스 없이 간신히 버텼어요.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고 동시에 대체 공급원으로의 해운 경로가 위협받는다면 많은 유럽인들이 난방 없이 겨울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졌어요. 현대 세계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한 부분을 당기면 전체가 풀릴 수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조율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는 대통령의 경제고문들에게 완전한 그림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공급과 수요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죠. 이것은 시스템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한 고문이 저에게 해결책을 물었어요.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략적 비축물을 만들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일단 시작되면 모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의 무게를 느꼈어요. 수백만 명이 춥고 배고프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세상. 기술이 실패하고 경제가 붕괴하는 세상.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것이 모두 예방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의지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면서 저는 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정치인들은 단기적 이익에 집중했고 기업들은 분기별 수익에 관심이 있었고 대중은 대부분 무관심했죠.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너무 적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임무가 단순히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때였어요. 저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했고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고 어떻게든 재앙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해야 했죠. 시간이 없었고 실패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죠. 제가 보고 있는 정보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마지막 준비를 끝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어요. 태평양에서의 합동훈련과 동유럽에서의 위협적인 행동들이 이제는 매주 일어나고 있더군요. 사이버 공격도 이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대응팀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죠. 매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해킹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요. 우리 팀은 24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 공격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우리의 경고가 받아들여졌죠. 나토는 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드디어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도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 위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이라는 말이 이제는 비밀 회의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회사 회의실에서도 그리고 각 가정의 거실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 벽을 보면 지도들과 시간표, 위협 평가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짊어진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와 제 팀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이 보안 전문가들이 지금의 불안한 평화와 다가올 수 있는 3차 세계대전 사이의 얇은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양면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건 공포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만약 중국이 동쪽에서 러시아가 서쪽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면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할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한반도도 여전히 긴장 상태예요. 발트해 국가들, 대만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잠재적 분쟁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리드 전쟁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행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 압박이 모두 섞여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죠. 하지만 모든 공격에는 방어가 있었어요. 모든 긴장 고조에는 외교적 노력이 따랐죠. 어제도 유엔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양측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충분할까? 아니면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 끔찍한 전쟁들처럼 우리도 결국 실패하게 될까? 제피라 컨트렐로서 저는 제 인생을 세계 분쟁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왜 나라들이 싸우는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시나리오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죠.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굴복하게 될지는 단순히 국가의 운명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문명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영원히 바뀔 거예요. 내일의 문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 없이 그 문턱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